있었어요. 있었어요? 한 번도? 아, 그래요? 여행 가는데 내가 비전을 어디가 좋은 기사. 발전기 소리로 인해서 팟캐스트가 시작이 되면 그때 마이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형집행 정지가 그들은 결국 진실과 정의를 감옥 밖으로 내기가 싫은 거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하고 우리 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교해서 책자가 이제 곧 나옵니다. 4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책자를 보면은 명확하게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근데 지금 900일 가까이 오늘 893일입니까? 우리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이 123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893일째 영어의 몸에 계신데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 너가 결국 어떻게 꼬그라져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1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 및 지도부 연석회의를 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건 헌법유린이고 상권분립을 침탈한 거고 또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을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조금 전에 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86명 왔다 하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저기 지금. 응? 그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보니까 저런 데는 더 잘 나오더라고. 탄핵 찬성했을 때 나와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면 그 진정성이 있냐고. 진정성이 없잖아. 자기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인식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국민이 뭐 70%를 반대하던 아마 90% 반대해도 조국을 넣을 거예요. 심사숙고하고 막 굉장히 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조국은 다 정해놓고 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공화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조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일찌감치 문재인이 문제다. 문재인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자기 마누라한테 회외라가 망신당한 것도 한두 번이지. 이번에 봤더니 권력 서열 1위다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막 떠들대요. 보니까 야, 그 1위 맞긴 맞더라고. 그냥 앞에 가는 거야. 어제 시골 장날에 장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골 장날 장 보러 가가지고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마누라가 신랑 보기 싫다고 앞장서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무슨 개망신입니까? 여기는 시골 혹시 장날 가보셨어요? 시골 장날 가보면은 섬에 나갈 때는 어른들이 아이고 마누라 피치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갔다가 나중에는 어떤 경우 대부분 다 99%는 신랑이 앞에 먼저 가고 뒤에 따라가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하도 신랑이 애미기면은 부인이 먼저 가쁘잖아요. 그러고 버스도 타고 가쁘잖아요. 따라오든 말든 뭐 영감이가 따라오든 말든 가면 어디 해외 나가가지고 무슨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사고를 한번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뇌 구조를 좀 한번 봐야 되겠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오늘 팟캐스트는 아무튼 뭐 아마 우리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 퇴진, 조국 구속, 박근혜 대통령 구출, 너가 언제까지 대통령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반인권 정책을 하는지 나쁜 놈들이에요. 정치 보복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2번씩이나 형집행 정지를 요구하면은 해주는 게 도리예요. 지금 풀어 논란이가 단 하나가 있잖아요.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 죄를 지어야지 풀어놔도 뭐 그런데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자기들도 답답한 거야 지금.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애국 국민들께서는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결국 문재인 정권하고 전면전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태극기 동지들밖에 없으니까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길을 더 단단하게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자한당 국회의원들 이제 양복 같은 거 똑같은 양복 새까만 거 입고 쭉 줄 서 있지 말고 줄 서가지고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지 말고 운동화 딱 잡아매고 편한 신발 신고 태극기 집회 와가지고 이제 좀 단상에 올라올 때도 됐어요. 탄핵의 놈들 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박대출로 제일 끝에 앉아 서가 있길래 야 니 이어서 뭐 안 오겠다니까. 지금 뭐 빨리 안 돼. 아무튼 오늘은 베트남 전쟁 우리가 베트남으로 베네수엘라 베트남식의 공산화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려면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좀 더 잘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주천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장님의 오늘 마무리 됩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분 오늘 마무리. 우리 이주천 원장님은 마무리한다 하다가 한창 얘기에다 3,000% 쫙 빠진다. 그래 20분 돌다 돌으면 마무리가 안 돼. 오늘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주천 원장님 사실 이주천 원장님 강의 들으려면은 멀리 원정 가서 듣고 이랬었잖아요. 여기 오셔서 직접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길을 조금 더 세워서 홍문종 대표님 말씀대로 시험 다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3,000%로 안 빠져야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3,000% 또 빠지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 베트남 전쟁 이야기인데요. 소주제로 평화협상과 종전이죠. 그리고 이제 공산화 이후에 베트남인들의 그 생활상 그런 점에 대해서 세 꼭지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베트남은 북위 17소선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길어요. 제가 한번 굳이 땅굴로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저 하노이 쪽에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됐는데 거의 이 북부 사람들이 이 정치를 많이 합니다. 정치라든가 군인들이 많이 나오고 유명한. 그리고 남쪽 사람들은 주로 잘하는 게 공부라든가 이런 거 장사꾼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 부드럽게 사교를 해가지고 상공인들 장사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지금 뭐 영호남, 영남호남 지역감정 심하듯이 베트남도 북부, 중부, 남부 또 현재는 북부 베트남인 남부 베트남 해서 이 출신자에 대한 지역감정 어디 출신이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지역감정이 굉장히 깊은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부 베트남도 그렇고 이 베트남의 전쟁과 공산화에 기여한 인물이 소위 베트콩이라는 간첩이라 그랬죠. 베트남의 베트콩은
북부 하노이 공산당의 지령과 지침, 군사훈련, 그리고 공작금을 받고 이 월남 정부를 결국은 뒤집은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독자적이기 자주조선이지 절대로 하노이 공산당 정부한테 지침이라든가 교양 교육을 안 받았다. 우리는 독자적인 자주파, 자주세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모든 것이 하노이의 공산당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노이 공산당 정부에 협조한 남북 베트남인들은 도대체 뭘 믿고 하노이 공산당 정부에 기대를 협조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남북 베트남의 이 고정 간첩, 자기가 아주 열성적으로 간첩질을 한 것은 뭔가 믿기 때문인데, 소위 이 사람들의 계급 구성을 보면은 남부에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강남 좌파들 알죠? 80년대 강남 좌파, 거기에는 분명히 조국이라는 인물도 포함될 겁니다. 예? 근데 남부의 상층 부르주아지 계급, 지식인이라든가 박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상공업자라든가 해외 유학파, 이 해외 유학파는 미국, 영국을 한 거고 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를 많이 유학 갔습니다. 근데 파리로 유학 가가지고 이 서구 문명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되는데, 하노이에 지금 파리에 있는 지하 조직인 공산당 조직에 포섭이 되어가지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거기에 호치민에게 충성맹세하고, 지금 북조선 노동당에 충성맹세했다는 이런 것이 일본 잡지에서 돌면서 지금 카톡방이 난리가 나버렸는데, 충성맹세하면서 4.10에 와서 베트콩 고정간첩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하노이를 방북해서 훈련을 받고 남파 간첩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노스코리아, 평양까지 가서 게릴라 훈련을 받고 거기에 땅굴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노이 4.10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10년 동안을 광분했던 것이 남부 베트남 베트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 보면 볼수록 이 대한민국의 현실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6월 공사로 포로가 되었던 이대용 공사가 국내 와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월남 공산화의 전체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최명신 장군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했던 최명신 장군, 그 쓰리스타 국방장관 해야 될 분인데 그래 못했어요. 결국 못 벗었는데, 최명신 장군이 죽기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경고한 게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월남 공사가 되고 있다. 지금은 국묘지에 병사의 묘지에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 남부 이 베트콩들이 하노이의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링크됐느냐 이겁니다. 소위 민족주의.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이다, 그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는데 왜 미군이 오고 외세가 오느냐?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 이 하노이 인도차이나 평화를 해서는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총질 안 하고 평화, 대화,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주사파 정권하고 비슷하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하노이에서는 노골적으로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렇게 지침을 내려요. 그래 합시다 해서 손잡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통일 이후에 미군 몰아내고 한국군 몰아내고 이 DM 정부 몰아내고 TU 정부 몰아낸 뒤에 이 통일 이후에는 남베트남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느냐? 자치 공화국이 되어서 남쪽과 북쪽은 어떻게? 연방제로 간다 이게. 남북 베트남 연방자치 정부로 간다 이야기요. 그런 정부가 약 한 2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잘 할 것이다. 이건 남부의 특수성을 존중할 것이다. 누가? 공산당 정부가. 그래서 민족주의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 4.20 정부든지 좌우익 합작 정부, 연립 정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저 문재인 자주파지 주사파지 정부가 남과 북에 연방제를 꿈꾸고 있죠. 그 역할에 총대를 맨 게 완장창 게 누굽니까? 조국이에요. 그 전 단계로 공수처를 하겠다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공화당원들에게 전면전을 토탈워 전면전을 청와대가 지금 오늘 11시에 선포를 한 겁니다. 전면전 선포한 겁니다. 예. 이수진 장관의 죽기를 결심하면 살라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이수진 장관의 교훈이 생각나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베트콩의 신념은 민족은 이념이 앞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피는 뭐보다 이념보다 앞선다. YS가 그렇습니까? 예? 이념 민족은 이데올로기 피는 뭐보다 이념보다 진하다 뭐 그랬습니까? YS가 그런 말 했죠. 그런데 이 공사가 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은 그 기대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지금 월남이 망하게 된 시작이 구정공세, 테트 오펜시브, 올맹군과 베트콩들의 구정정세 공세 이후에 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2주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약 3주간에 걸쳐서 베트콩과 올맹군 정규군이 3주에 걸쳐서 총 병력 8만 명이 투입이 됐어요. 미 대사관이 파괴가 되고 했는데 거기에 결국은 나중에는 엄청난 사상자를 나고 올맹군과 이 베트콩들이 퇴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이 베트콩의 구정정세를 물리치고 모든 것을 수습을 했는데 문제는 미군 병사 사상자가 800명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3주에 걸쳐서.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월남전에 대한 모든 전투 상황을 미국 정부는 여러분도 이거 동영상 유튜브 알죠? 언론을 통제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그 카메라맨들이 이 4.20이나 월남에 돌아다니면서 전투 장면을 마구제비 찍으면서 여과 없이 미국의 안방에 보도를 한 겁니다. 언제? 미군이 초기 구정공세에서 왕창 깨질 때 일주일 동안에 그걸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방에 있는 파더, 마더, 이 월남전에 자식들을 보낸 엄마, 아버지, 학부형들은 미군이 지고 있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 아들 다리가 절단내고 총알을 맞고 죽어 피가 터지니까 그 전쟁에 참혹한 걸 안방에 보니까 아이고 전쟁 안 된다. 노 하면서 반전 여론이 급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술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략적인 패배를 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개석하고 모택동하고 100번 싸웠는데 장개석이가 전술적인 수십 번의 전투를 이겼죠. 근데 마지막에 져버렸습니다. 모택동이한테. 그게 전략적 패배라 그럽니다. 항우가 유방한테 계속 이겼죠. 근데 마지막에 졌죠. 그래서 항우는 전술적 승리를 했지만 전략적 패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화당 여러분,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술적인 패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전략적 승리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파이널 빅토리, 마지막에 승리를 거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1968년에 이 여론에, 반전 여론이 몰려가지고 존슨 대통령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당시에 그래도 열심히 싸웠던 올람 주얼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럴랜드 장군을 경질시키고 펜타곤의 참모총장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9년 2월 달에 여러분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 행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닉슨은 선거 시절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끝내겠다. 여러분 6.25 때 여러분 저 아이젠하워 알죠?
그 사람 선거 공약이 뭡니까? 보트 코리아. 한국 가서 한국 전쟁 끝내겠다 약속해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시죠? 지금 트럼프는 어떤 공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저앉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anyway. 그래서 이 사람은 69년 7월 25일에 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이 괌 선언입니다. 대신 뭐냐?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에게 돌려주겠다.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야기. 베트남 전쟁을. 자,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호지민 루트로 들어오는 월명의 원조를 하는 두 나라가 있었죠. 중국 공산당하고 러시아 공산당. 이 두 나라의 원조를 끊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원조를 끊으려면은 일단 중국과 화해해야 되겠다. 그것이 중국과 대담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화해함으로써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보다도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더 가깝게 함으로써 러시아를 이제 전략으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완장을 차고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헨리 키신저라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박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헨리 키신저 이 사람은 1938년에 독일에 살았는데 1938년 2차 대전 직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하버드 학부 석사 박사를 따게 되면서 하버드 대학에 강의를 교수가 됐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그가 쓴 명저 Nuclear Weapon and the American Foreign Policy 그 책을 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책으로 이 공화당 민주당 이런 그 소위 정계의 그 책으로 대변을 해서 닉슨의 대통령 안보실장 안보보좌관을 하고 나중에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키신저는 이런 겁니다. 키신저는 석사 박사 이 외교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 평화는 군사적인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디플로마시 외교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찬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초에 이런 나폴레옹과 프랑스 전쟁에서 역할하는 오스트리아의 메테른이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메테른이가 나폴레옹을 무찌를 때 전 연합군의 외교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 군대와 나폴레옹을 제압을 했던 것이 메테르니의 대유럽 외교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이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키신저 이야기 너무 하게 되면 또 사이드를 빠지니까 대충 생각합시다. 그런데 키신저는 누구의 참모였느냐 하면은 원래 닉슨의 참모가 아니라 여러분 그 유명한 책을 록펠러 알죠? 록펠러 2세가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그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록펠러가 그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할 일 없이 할 때 닉슨이 불러가지고 당신 그러지 말고 내 밑에 들어와서 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 종결하는데 외교적인 당신 머리를 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에 합류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작년 여러분 10월 11일 달에 헨리 키신저가 이 사람 아직 안 죽었습니다. 유력의 박사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조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 요구를 갖다가 하려면 결국은 중국을 포위를 해가지고 중국을 때리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항복하지 않느냐 막 이런 아이디어를 좀 중국 근데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군을 빼고 중국과 화해하고 러시아를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 통일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베트남은 자체적으로 도미노 이론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중국과 베트남 이렇게 동남아 인도차이나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되면서 EJ 전략에 의해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미군이 결국은 있지 않아도 동남아시아에서 자체적인 세력 균형에 의해서
아시아의 평화는 달성되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의 의도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닉슨은 중공 방문을 하게 되는데 72년 2월에 21일, 28도 일주일 하면서 주얼리하고 이제 짜장면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됐고, 또 그해 5월에 닉슨은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닉슨 소련은 이 군사 원조를 하지 마라 하면서 달랬지만 소련은 계속 월명의 군사 원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73년 1월 27일입니다.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4개국이죠. 미국, 북베트남, 사이공 정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이 네 팀들이, 네 정부가 여기서 이제 평화협정을 서명을 했는데 서울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모든 다른 국가들, 특히 북베트남은 베트남의 주권, 정체, 영토, 독립을 존중한다. 자, 이거 북베트남이 존중했습니까? 베트남? 2년 뒤에 싹 갈아넘긴 거 알죠? 이 협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미군 포로 석방하고, 근데 60일 내에, 협정 조항 60일 이내에 거의 50만 명, 60만 명이 되는 미군들은 어디에? 철수를 한다 이야기예요. 그 철수를 했죠? 자, 군장비, 탄약, 물자, 기지 전면 철수한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베트남 정부 군대와 베트콩 현 위치에서 그대로 정전한다 이야기예요. 자, 이게 웃기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하고 베트콩이 현 위치에서 그대로 남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국경선이 아주 모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감시위원회에 둔다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 협정문이 등장합니다. 미군 철수한다, 미군 기지 철거한다, 모든 전쟁포로 석방한다, 다국제권이 평화를 감시한다. 여기서 이제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남베트남 인민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남베트남인이 공산주의가 좋으면 공산주의 하라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을 40% 해가지고 청와대를 보내고 다단계 공산화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외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운명을 권리 지지하면 자유신령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야기야.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가야 자유진영이 우리를 도울 명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10월 19일 날 우리 저 공도 대리님께서 워싱턴 미국 이쪽에 저쪽에 이제 그걸 파견 나가실 건데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공산화는 안 된다는 결의를 말씀하실 줄로 강력하게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결국은 이 74년 말부터 75년 초에 월명군이 들어올 때 들어와야 되죠. 군대가 미군이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올 수가 없는 미국 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스캔들입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자, 워터게이트라는 게 뭐냐? 제가 워싱턴에 가봤는데 워싱턴에 좀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워터게이트라는 거는 저기 아파트 호텔처럼 저 빌딩처럼 호텔 이름입니다. 민주당의 선거 대책 본부가 있었던 건물이 워터게이트입니다. 미국 선거 때 동아당 쪽에서 민주당 본부에 도청한 것이 적발된 것이 72년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처음에 별거 아닌데 닉슨이 이거를 지시했느냐? 당신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처음엔 난 모른다. I don't know. 미국에서 굉장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항상 대통령이 될 때 성경에 선서를 하죠. 성서에 맹세하고 하느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서합니까? 그럼 뭔가 선서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야. 예? 거짓말 투성이야. 이 거짓말 정권이 이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나중에 언론인들이 막 한 몇 달을 이렇게 파다가 사태가 좀 악화된 것이 닉슨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그 측근에 의해서
고발이 돼버린 거예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닉슨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탄핵을 하라 이런 겁니다. 야, 결국은 거짓말 하나로 결국은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닉슨이 1974년 8월 달에 탄핵에 몰리자 사임을 합니다. I resigned. 나는 사임한다. 그러면서 미 언론에게 당신들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내 얼굴을 볼 이유도 기회도 시간도 없을 것이다 하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이 문재인 탄핵 차고 넘치죠. 탄핵 사유 차고 넘쳐요. 네.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웹트레이드 사건으로 이 나라가 꼬이게 되니까 하노이에서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공산당들이. 자 결론은 뭐냐? 미국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서 미 군부는 월남전 개입이 불가하다. 정확하게 판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무력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 그래서 무력 침공으로 선회를 했던 것입니다. 즉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4.20 함락에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배만당한 베트남 혁명의 이 저자 통 뉴탄의 지금 이 사람이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에요. 베트공 남베트남 정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상한 제가 이걸 책을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이 미국의 큰 실수는 베트남 정부 미국은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군대에게 자립할 여유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철수를 한 것이 큰 실수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게 있답니다. 이 주사파 정권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지소미아 하지 말아 했는데 기회했잖아요. 그러면 미군을 철수를 해버릴까? 예? 미국을 철수해야 북한을 때리든지 뭘 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결단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반도에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손을 봐야 되겠는데 어느 쪽을 먼저 손 보고 이거 미군들을 어떻게 할까? 심각한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 이거 뜬소문이길 바라는데 참 이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예? 대한민국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운명 결정자가 우리여야 되는데 저 태평양 넘어서 트럼프 손바닥 안에 아베 소나기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태납의 문 알죠? 저놈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왜 이래? 이거 안 나가니? 이거 들어가지가 않네. 이거 오바데 탭이 들어갔어요. 이거 왜 이래? 움직이지 않네. 잠깐만. 탭이 들어가서. 그래.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이거 지금 하려면 좀 이거 안 넘어가는데 뭐가? 한번 해봐요. 잠깐만. 그래서 자꾸만 중원봉 하게 되니까 끄고 세워볼까요? 끄고 세워볼까요? 켜고 세워봅시다. 끄고. 됐어요? 예, 예. 요거. 예, 예. 자, 미안합니다. 예. 자, 그래서 73년 1월 달에 평화협정을 했는데 국제적인 안전보장을 하기 위해서 국제감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캐나다, 이란, 헝가리, 폴란드 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8개국이 안전보장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의 나라가 남베트남의 안전보장을 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해에 키신저와 파리 평화협정의 파트너였던 월명의 대사 레둑토가 노벨 평화상 탄 거 아시죠? 자, 그런데 키신저만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의미 있을 겁니다. 월명의 그 레둑토는 왜 노벨 평화상 수상을 거부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노이 정부가
너 가지마 그랬어요. 그 왜? 이것은 타면은 평화산을 타면은 월명이 월남을 공산화시킬 명분이 없어지죠. 노벨 평화상을 다시 기한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레두토는 노벨 평화상을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벨 평화상은 최근에는 객값이 똥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알죠? 누구 때문에 그러는가? 김대중 씨. 노벨 평화상에 환장을 해가지고 500불 현찰을 들고 평양에 갔지 않습니까? 예? 누가 초라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초라했습니까? 미국이 초라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의 비극이 5억 달러. 제가 탈북자들 강연을 몇 번 가봤는데 첫마디가 뭐냐? 북한 정권 다 무너져가지고 개혁개방할 직전에 김대중 씨가 5억 불 들고 쌀 가지고 오는 바람에 북한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대한민국 해코지하게 됐다고 통탄을 해요. 통탄을 해. 예? 이게 나라예요. 뭐예요 이게? 이 큰일 났어요. 나라. 큰일 났어. 그 뒤로 노벨 평화상은 개값이 돼버려서 말았어요. 개값이. 예? 똥값 안 물어요. 이 노벨 평화상을. 자, 1차가 인도 차이나 프랑스와의 전쟁이고 2차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고 3차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군대 없이. 자, 그런데 1974년 말입니다. 이 월명에서는 이 월남 군대가 어느 정도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쑤셔봤는데 월남 군대가 전혀 전투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월남군 병사들의 봉급이 미군들 봉급의 16분의 1, 10분의 1처럼 낮게 받았다. 그리고 월남 군대, 월남 장교들은 왜 월명군과 공산군과 싸우는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 군대다 이 얘기예요. 전혀 동기부여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여기에서 분명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고 아 이거 되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75년 1월달 2월달에 75년 3월달에 중국 고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4개 사단이 토탈 어택 총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역할을 한 것이 사이공 정부의 티우 대통령 알죠? 티우 대통령이 작전 지시를 하는데 티우 대통령 밑에 있는 비서실장, 비서 알죠? 비서. 지금 저도 비서실장 많잖아요. 네? 근데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하노이에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싹싹 고자질 해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3차 베트남 전쟁의 암호명은 호치민 작전이라고 합니다. 4월 14일 시작이 됐는데 16일 만에 4.20이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남겨둔 그 유명한 팬텀 공군기, 탱크, 장갑차, 슈로탄, 무기 있으면 뭐합니까? 군인들이 겁이 나가 다 도망가버렸어요. 예? 그것이 월남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쟁이 16일 만에 끝났는데 최단기 전쟁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날 바로 베트콩 군대가 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 독자적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트콩 군대가 해산이 되었고 4.20 정부 관료들, 군 장군들, 장병들 재교육이 실시하게 돼서 수용소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민중들 일체 배교를 하고 모든 것이 국유화됩니다. 국유화. 기업들 다 가져가고. 근데 배급이 불규칙이어서 살 수가 없죠. 막 팔아가지고 암시장에 그래서 뭘 해가지고 쌀이라든가 이런 걸 배급을 받아야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남쪽의 베트콩들은 남북한 간에 연방제를 원했다 그러죠. 노 통일 논의하는데 연방제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뭐예요? 사회주의식 흡수 통일을 결의를 한 겁니다. 하노이에서 온 정치회담에서 하노이 쪽에서 열린 연석 정치회담에서 사회주의식 흡수 통합을 결의를 했고 76년 4월 25일에 남북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이름 바꿉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고 수도는 하노이, 사이공을 호치민 시티로 바꿨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사이공 가봤는데 그 호치민 시티죠.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 호치민 시티는 서울보다 더 넓다 그래요. 서울보다. 이제 사이공 커피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시혁명정부 완전히 간판을 닫았고, 더 재미난, 더 웃기는 거는 이 베트공들이 이 열심히 투쟁했지 않습니까? 그죠? 베트공들의 공적을 집회라든가 신문에서 싹 말살해버립니다. 월명군이 무력 통일을 해가지고 했다. 그럼 베트공은 너가 한 거 없다. 일체 기록을 지어버립니다. 임시혁명정부, 해방전선, 제3세계적인 평화 세력들을 이 긴 투쟁에서 얼마나 많이 부치땅굴에서 희생을 했는데 일체 이름이 말살되고 승리노고의 하노이의 공산당원의 힘에 의해서 달성되었다고 일방적인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쪽에 있는 베트공들을 말살하려고 아예 작전을 했는가? 의미 있죠. 원인 두 가지입니다. 하노이 밑에서 미국 물 먹고 부르주아지 물 먹고 편안하게 노래방에서 양주 이렇게 외제차 이렇게 부르주아지 노래방 묵은 이런 남쪽의 부르주아지 세력들은 이거 안 된다 이야기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이야기. 우리가 여러분 62명의 저 배신자들을 정리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기 이게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북쪽 공산당들은 이 배신자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이제 비가 오네. 자, 그래서 북한의 공산당 이 북쪽의 이제 월남의 공산당원들은 북쪽에서는 이미 공산당원들을 100만 명 정도를 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북한에 남북 연방제가 되면은 거기서 철도가 링크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철도를 통해서 100만 명의 평양의 공산당원들이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어찌 됩니까? 우리는 아오지 탄광에 가고 여기 있는 남쪽에 있는 우리 자손들이 집, 자동차, 오토바이 다 뺏기고 어디로 갑니까? 그 열차를 타고 평양 가서 살아야 돼요. 월남이 그랬어요. 월남이 평양에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차 지금 연결시키려 하고 있죠. 이 열차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 공산당 속에서 공산당 속에서 인민들의 고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재산 다 뺏기고 미개척지로 강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고생하다가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노이 공산당원들이 집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이 아파트집에 텐트를 딱 쳐버립니다.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이제 기식하게 되는데 거지 생활 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옛날에 그 자기 아줌마, 마누라 딸, 그 사람들이 공산당원들이 부릅니다. 점심 저녁 때도 와서 해가지고 식모살이 알죠? 식모살을 하게 되고 밤 9시 10시 되니까 또 불러요. 뭐 때문에? 노래방 가자. 2차 3차 파티가 있으니까 가자. 근데 그 딸과 그 마누라는 밤에 돌아오질 않아요. 12시가 돼도 2차 3차 새벽에 들어온다 이야기요. 그러나 묻지를 못합니다. 너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서 쌀 한 통을 가져옵니다. 자, 이것이 한 달, 두 달 먹는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면서 이를 물고 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계를 벌어가지고 결국은 보트 피플 알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해상에서 몇 달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다른 나라에서 구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오늘 뭐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기업의 국유화가 되고 지방 간부들에게 자기 딸과 마누라는 몸을 바쳐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게 되고 보트 피플을 하게 되고 남부의 돈 많은 출신들 부르주아지 계급들 전부 다 하노이 북쪽에 쫓겨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거지가 되고 지금 하노이에 있는 사람들 의리한 저택은
공산당원들이 북쪽에 있는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다단계 공산화가 되면 우리 아들들이 모든 이 빌딩 이런 거는 평양 시민들에게 공산당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와서 한번 정신이 좀 번쩍 듭니까? 참 기가 막힌 현실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퇴근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어떤 분은 카톡을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헌법으로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정의가 보장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다가 왜 나이 70이 돼가지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기가 막힌 나라에 사느냐. 그것도 그거 하는 놈이 뭐 공산당한 놈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간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 짓을 하니 우리 그를 빼들어 가려고 하니 더 기가 막힌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이주천 원장님 다음 주에 더 마무리 지혜로 달라고 박수 앵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앵콜 박수. 내가 오늘 사실은 이 원래 이제 그 웬만하여 그냥 끝내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 하늘에서 마무리 지으라고 또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느냐, 우리가 권력을 장악해서 권력을 좀 행사하고 한번 살아보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절박한 거예요. 절박.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대통령이 힘만 못 쓰고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썩은 새끼들 오늘 낙연하고 저 새끼들 여 와서 저지를 하고 앉아있는 저런 놈들이 바로 처단해야 될 일선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야, 국내 간첩이야, 그것 따르는 주사파들이야. 당연히 그놈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문재인 하는 거 보세요. 뭐 거기에 어떤 선처를 기대하려 하고 무슨 합리적인 판단과 결과를 기대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36km밖에 안 나가는 저는 참 비참한 환경에 처해 계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국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났고 주변에 알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진추모도 왔는데 진추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이제 했더니 오늘 원래는 왔어요. 여기 한 1000여 명씩 매일 저녁 모여서 더 가을찬 투쟁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도 많이 쓰셨고요. 내일 또 화요일날 오후 5시부터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어나서 노래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노래 넣어주세요. 네. 비가 막 오려고 하니까 지금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삐져서면 안 됩니다. 예.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하늘에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을 지킨다. 우리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행복심.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기다. 우리는 공화당. 만만년 비춰내린 8천만의 민족. 도전과 승리니 위대한 한민족 이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세계로 전진하라. 역사가 기억하리라. 우리의 용맹을.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기다.
있습니다. 비가 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5시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